네, 요즘 길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10대들의 무면허 이용 사고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법안 제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외에 다른 사건, 사고 소식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이슈 짚어보기 전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실제로는 결국에는 사실상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예상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조금 쉽지는 않은 일일 것이다. 이렇게 조금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다 보니까는 이 법조계에서 저희 예상했던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나 이런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예상을 할 수 없었던 이런 좀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안에서 또 한번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안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가처분만 가지고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조금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원의 결정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국이 의결중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대위원장 결의 부분을 무효다 이렇게 본 법적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법적 근거를 보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처분 자체가 법원의 종국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효인 것으로 이제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 재판부의 의견이지 네. 이게 법원의 종국적인 뭐 판단이나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안 소송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이런 무효인지 여부가 좀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현재 재판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사실관계의 증명 이런 부분들도 본안에서 다퉈질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 가처분과 관련해서 더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우선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처분이 결국에는 이 시간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안에서 승소 여부를 뭐 판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본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결국에 이익을 얻은 쪽은 승소한 쪽이다. 이 가처분이 인용된 쪽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 다만 드렸던 것처럼 이게 가처분이라는 이 절차 자체가 법원의 뭐 판결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변호인단이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거다.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슈 현장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내용인데요. 지금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사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이용을 놓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고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이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17년에 공유업체들이 이 전동 킥보드를 공유하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제 길에서 좀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킥보드가 사람을 치는 경우나 아니면 킥보드가 이제 차도에 다니다가 차에 치이는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뭐 두 사람이 탄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피해가 커지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었고 이게 이제 통계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조금 큰 업체, 공유업체들 중에 좀 큰 업체를 13곳 정도로 봤을 때 이 킥보드라는 이런 장치의 대수가 2019년만 해도 그래도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가파르게 성장을 해서 17,000여 대 정도였어요. 13개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근데 2년 후에는 이 사업이 아무래도 더 성장을 잘 하다 보니까 91,000대가 넘어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고 이게
5년 새에 10배가 증가한 1,700건이 작년에는 이제 통계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더 절차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끊이지 않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렌터카를 빌릴 때도 보면은 업체에서 이제 무조건 면허를 확인을 먼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동 킥보드 업체는 이거를 지금 확인하지 않고 빌려주고 있어서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공유업체들이 이제 저희가 차량도 렌트를 하는 어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전면허 같은 것을 인증을 다 하게 돼 있고 신용카드도 본인인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등록제인 렌터카랑 조금 다르게 신고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요건에 대해서도 조금 엄격하지가 않고 또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처벌 규정이 많이 생겼는데 그게 다 운전을 한 사람한테는 처벌이 되는데 이걸 관리하는 공유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단 말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강제가 되지 않아서 뭐 이런 부분 뭐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라든지 면허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네. 고지만 하고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어플들도 조금 메이저 업체들 중에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메이저 업체들 중에 뭐 일부는 이런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업체들도 많아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이런 체계를 조금 더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관련 법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법 마련이 조금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 측 입장에서도 워낙 10대들이 지금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는데 이걸 이제 관리할 방법이 없다고 그런 볼멘 소리를 내놓곤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학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게 문제다 이런 비난만 하지 말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법이 이미 있는데도 모르는 부분이 뭐냐면 예. 지금은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이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운전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원동기 장치라고 해서 이런 오토바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허가 있어야 되고 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게 만 16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인 사람들은 킥보드를 탈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생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위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빌려서 이렇게 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게 업체에서 그러면 뭔가 면허를 등록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강제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이거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업체에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이런 법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그런 법안이 마련이 된다면 면허를 다른 사람 걸 등록해서까지 청소년들이 이걸 운전하지 못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개정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사고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킥보드 셔틀이라는 범죄도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킥보드 셔틀이라는 것이 이제 예전에는 빵 셔틀이라고 해서 빵을 네. 사오게 시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킥보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제에 대해서도 유효한 카드인지, 그러니까 결제가 되는 카드인지만 확인을 하고 이게 이 사람 카드인지도 확인을 안 하는 업체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A라는 학생이 B라는 조금 힘이 약한 친구한테 야, 내가 킥보드 맨날 타고 다닐 건데 너 부모님 카드 가져와. 라고 해서 부모님 카드를 등록을 해놓으면 예. 이 A라는 학생이 계속 킥보드를 사용을 할수록 B 부모님의 카드에서 결제가 나가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킥보드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번호판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가 탔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게 뭐 인증 정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됐을 때 이 A라는 학생이 실제로 탔다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앞으로도 이제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 이제 처벌도 강화하고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 처벌 말고도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에는 이게 뭐 예전에 이게 오토바이나 자전거랑 비슷한 이런 이동 장치라고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이게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치면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예전에도 뭐 헬멧을 안 쓰고 다니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법으로 처벌을 하고 단속을 하고 하니까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요. 지금은 뭐
그 헬멧을 안 쓰면 큰일 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이 국민들에게 이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인식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인식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술을 팔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편의점 주인을 폭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촉법 소년이니까 문제가 없다. SNS에까지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구속이 됐어요. 자세한 사건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굉장히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이고 이게 CCTV 영상 같은 게 이제 공개가 되다 보니까 예. 더 많이 공분을 샀던 건데 지난 22일에 새벽 1시 30분에 강원도 원주 한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학생인 한 남성이 술을 팔지 않는다고 처음에 점원을 이제 막 밀치고 폭행을 하듯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제 이거에 놀라서 점주가 나옵니다. 이 편의점에 점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점주가 나와서 이렇게 행동하지 마라라고 하니까 폭행을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제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그런 행위까지 한 게 CCTV에 이제 좀 촬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주가 얼굴 굉장히 좀 크게 다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슈가 됐던 것이 이 남성이 이렇게 폭행을 하면서 나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는다. 날 때려봐라. 예. 이렇게까지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점주는 트라우마까지 생겼다 하면서 굉장히 위험에 떨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형법상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를 합니다. 예. 이게 왜 이게 있냐면 형법의 그 구조에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형사처벌은 할 수가 없는데 또 만 10세 이상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금 대가를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서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고 예.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그래도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뭐 최대 소년원까지도 좀 이렇게 수감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라는 것이 이제 또 소년 교도소랑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가 않거든요. 예.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생일이 지나서 촉법소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 네. 14세가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소년범이기 때문에 소년교도소로 아마 교도소를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네. 소년교도소로 가게 되고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조금은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조금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지금 이 남성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일했던 뭐 점원이라든지 그 점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와서 이 CCTV를 지워달라면서 또 난동을 한번 부리고 그 과정에서 또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폭행죄만 해도 여러 건이 되고 또 그리고 업무 방해도 될 수가 있고 이 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게 자신이 촉법 소년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부분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을 봤을 때 변호사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형법 규정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굉장히 옛날에 생긴 법 규정이고 예. 이게 현대 사회에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더 아무래도 나쁜 행동도 더 빨리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계속 뉴스에서 이 촉법소년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뭐 형법상 만 14년 처벌되지 않는다. 이걸 악용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인지 능력이 예전에 만 14세랑 지금의 만 14세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굉장히 다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개정이 조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논의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부가 가수 싸이가 설립한 연예 기획사의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연 흠뻑쇼 당시 사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사고였고 왜 압수수색에 들어갔나요? 예, 우선 사고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흠뻑쇼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었죠. 뭐 이제 물 부족인데 뭐 이런 이야기도 예.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에 전국 투어를 하는 공연인 겁니다. 그리고 전국 투어를 할 때 공연을 하면 무대를 굉장히 멋지게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치를 하고 공연이 끝나면 이제 다시 그걸 철거를 해야겠죠. 근데 이 철거 과정에서 강원도 쪽 공연에서 지난달 31일 이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몽골 국적의 20대 남성이 이 추락해서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업체 자체는 이제 외주 업체, 그러니까는
이 일을 받아서 이제 대신하고 거기서 대금을 받는 그 업체였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외부 업체에만 이 형사적인 책임이 있느냐 이 사망에 대해서 어쨌든 과실이 있다고 하면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임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외주 업체에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공연 업체 자체는 싸이 씨가 설립한 이 연예 기획사이기 네. 때문에 이 기획사까지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도 어쨌든 검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관련해서 결국에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을 하려면 서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진술은 말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25일 오전에 이 싸이 씨가 이 설립했다는 연예 기획사 사무실 그리고 이 외주업체 사무실 등을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서류를 확보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인지도 말씀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적용이 될까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가 이제 시행된 지가 별로 안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어디까지 처벌되는지도 사례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의유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중대재해처벌법 4조 그리고 5조에 보면 이 외주업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실질적으로는 이 공사 자체를 실질적으로 이제 외주업체 이름만 걸어두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좀 탈법하는 이런 경우는 막기 위해서 실질적인 지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외주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경우에도 그 처음에 도급을 준 그 업체에 대해서도 사업주나 뭐 이런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인데 지금 뭐 서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이라도 실질적으로 이 기획사에서 이 공사 철거공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처벌이 될 수가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정말로 대금만 주고 외주를 맡기고 그 다음에 관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까지는 조금 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연예기획사 최대 주주가 싸이잖아요. 싸이의 입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금 이제 의율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라도 된다고 하더라도 네. 경영주가 따로 있거든요. 이 지금 기획사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는 따로 있고 이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사내이사이고 대주주 60%를 갖고 있는 대주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주주라든지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법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경영자가 뭐 싸이 씨였다든지 이런 또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사고 관련된 판결 내용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던 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족 측이 이제 병원에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결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1심과 2심에서도 판결이 한 번 나뉘었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한 남성이 이제 뭐 조금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서 처치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다시 통증을 느껴서 또 한 번 처치를 받고 또 통증을 느껴서 또 한 번 처치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엔 세 번째 때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유족들이 이 처치 과정에서 병원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병원에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 유족 측에 승소를 이제 판결을 해줬었고 이 항소심에서는 이 사인 그러니까는 이 사망한 원인이 결국엔 쟁점이거든요. 의료과실에서는 왜 사망을 하셨느냐 네. 이게 결국에 쟁점인데 이 사인 감정을 그래서 전문의들한테 맡기게 되는데 전문의 2명의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엇갈려서 한쪽에서는 병원에 조금 과실이 있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좀 그런 의견이 왔고 한쪽에서는 병원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적절했다라고 보는 이런 의견이 왔어서 항소심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이 입증 책임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쪽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 입증이 다 안 됐다. 결국에는 병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유족이 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가서는 다시 한번 이게 지금 두 전문의의 의견이 나뉘었으면 과실이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이걸 너무 항소심 법원에서 쉽게 단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고 또 그리고 그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이 어쨌든 병원에서 업무상으로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주의가 있는 의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는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보라라고 해서 실제로 내려갔고 실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유족 측이 유리한 상황이 됐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판결입니다. 네, 1심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해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고요. 2심에서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근데 대법원이랑 이제 판결이 다른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원심은 상반되는 감정 의견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된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감정이 두 건이 왔고 두 건이 한쪽은 병원의 책임이 있다, 한쪽은 없다라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재판부에서 이 두 가지의 감정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거죠. 뭐 추가적으로 감정을 다른 전문의들한테 더 맡겨서 이게 지금 이렇게 다르게 왔는데 어느 쪽이 맞느냐를 판단해 본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과실이라고 본 것이고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 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